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정 국가의 압도적인 힘이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 로마나가 그러했듯 현대사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0여 년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해상 항로를 보호하고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패권의 흐름은 최근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자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파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는 쉽게 말해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질서 유지 비용을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미국이 전 세계의 평화가 곧 미국의 이익이라 믿으며 우방국들의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미국 시민의 세금과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손익계산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를 매기는 거침없는 행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과 안보 공동체로 묶으려 했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오랜 원칙이 저물고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패권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고도의 금융 패권을 설계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턴 우즈에서 전 세계 44개국 대표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압도적인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금 1온스의 가치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달러가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기축 통화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며 경제적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 경제 패권의 정점이라 불리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기막힌 반전 카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달러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이른바 닉슨 쇼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달러가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역사를 바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1974년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정을 맺어 석유 결제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한다는 철칙을 세운 것입니다. 석유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혈액이며 지구상 모든 국가가 반드시 사야만 하는 전략 자원입니다. 석유를 사기 위해선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종이에 잉크를 묻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실물 자원인 석유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가 달러로 채워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견고한 석유 달러 결제 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위협하는 세력에겐 가차 없었습니다. 석유 결제 대금을 유로화로 바꾸려 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금 기반의 아프리카 단일 통화로 석유를 팔려 했던 리비아의 가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때로 소설보다 더 정교하고 비열하게 흘러갑니다. 1980년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이면에는 국가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콘트라 스캔들입니다. 미국은 니카라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소모사 가문이라는 독재자를 수십 년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민중의 분노는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폭발했고 친미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자기 앞마당에 들어선 이 새로운 정권을 고사시키기 위해 콘트라라 불리는 반군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2의 베트남전을 우려해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동결하자 레이건 행정부는 기상천외한 불법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적대 관계였던 이란에 비밀리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콘트라 반군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986년 11월 이 사실이 폭로되자 미국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악랄한 지점은 자금줄이 마른 콘트라 반군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것을 CIA가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빈민가를 단속하던 정부가 뒤에서는 반공주의라는 명목으로 마약 자금이 반군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용인한 셈입니다. 이 이중성은 훗날 1996년 게리 웹 기자의 폭로로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노리에가는 CIA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그를 대리인으로 활용하며 매년 수십만 달러의 정보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노리에가는 미군의 보호를 받으며 마약 카르텔의 운송을 돕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미국은 그의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목적을 위해 이를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에가가 미국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마약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심지어 미국의 비밀 정보를 보험 삼아 협박을 시작하자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은 파나마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교황청 대사관으로 숨어든 노리에가를 끌어내기 위해 미군은 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밤낮 없이 틀어대는 기괴한 심리전을 벌였고 결국 노리에가는 1990년 1월 3일에 투항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1월 3일이라는 날짜가 역사의 평행이론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노리에가가 투항한 지 정확히 36년이 흐른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마두로 역시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미국은 그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해왔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노리에가 때와 동일한 날짜를 선택해 마두로를 검거한 것은 중남미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경고이자 고도로 기획된 퍼포먼스였습니다. 마두로 체포의 공식 명분은 마약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실리가 숨어 있습니다. 약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자원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체포 직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지표의 불안으로 지지율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외부의 강력한 적을 제압함으로써 국민적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자원과 안보를 향한 미국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땅 욕심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히토류와 리튬은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며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70% 이상을 장악한 중국에 맞설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 연안의 북극 항로는 물류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약 40% 단축할 수 있는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과거 노리에가를 마약 혐의로 올가매어 파나마 운하의 주도권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국가 안보와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란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거래의 기술입니다. 미국 현대사의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때로 얼마나 차갑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국제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단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2025년 말부터 고조된 양국의 긴장은 결국 2026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납포 사건과 미국의 대규모 정밀 타격으로 이어지며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과거의 이라크 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이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철저하게 공급망 확보와 에너지 주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중동의 반미 세력을 확실히 제압하고 동시에 유가를 통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고삐를 다시 틀어주겠다는 계산이죠. 이는 앞서 언급한 마두로 체포나 그린란드 매입 추진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원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도전하는 세력은 군사력으로 즉각 응징하는 신제국주의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국제 질서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유엔이나 나토 같은
다자간 협력 체제는 힘을 잃고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종 연행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맞서 자체적인 블록을 형성하며 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를 넘어선 대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의 황혼과 새로운 패권의 파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정의보다 실리가, 명분보다 자원이 우선시되는 이 차가운 국제 정치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통찰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의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 연구소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